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이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에 오프닝 음악을 깔았었는데요. 앞으로는 좀 생략하고 방송에만, 내용에만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공존 전략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공존 전략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공존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저자가 이야기를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주의를 가지고 집중해서 책을 한번 봐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읽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요. 저는 제발 제 마음속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책이 출간된 지가 2013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년 전의 이야기고, 그때 당시에 35세 플러스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1978년생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현재에서는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또 책을 집필했던 당시보다는 또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흘렀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2030 세대에게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 라는 점이 일단 첫 번째 의문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과연 맞는지 이제 확인 절차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공존 전략이라는 것을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거시적인 관점, 그다음에 미시적인 관점인데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거시적인 것은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볼 것이냐, 미시적인 것은 앞서 책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사례별로, 인간 유형별로 개인적인 어떤 공간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을 보는데, 앞부분에서는 개인적인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었죠. 바로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사회의 거대한 구조 속에서 이야기를 멈추는 어떤 추상적인 범위만 멈출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케아 세대라고 명명했는데, 과연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30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떠한 명칭인지, 우리는 지금까지 이케아 세대의 특징 5가지 정도를 살펴봤고, 이것이 지금의 2030과 비슷하다라는 저자의 논리대로 지금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과연 구의역 긴군 사고라든가, 버거킹에서 저희가 방송에서 잠깐 이제 뉴스를 청취했던 거 기억나시죠? 버거킹 아르바이트생의 삶, 또는 취업에 실패하는 청춘들의 삶, 이것들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포괄적 범주로 이해할 수 있을지, 이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음들을 가지고 책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좋은 방향으로 읽고 또 비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읽은 다음에 비판을 하는 것이지, 읽지 않고 인터넷에 있는 글 커뮤니케이션에 온라인을 리뷰만 받고 그 책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그래도 시대에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이 책은 그만큼 읽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빨랐죠? 자, 대리님, 아이를 낳으실 건가요? 라부터 이제 정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아이는 낳으실 건가요?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결혼하셨는데 혹시 출산 계획 있으신가요? 구직자, 당분간 출산 계획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묻는 면접관이 없다.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 하지만 취업 후 사석에서라면 다르다. 혹여 술자리에서 출산 얘기가 나오면 어떨까? 해당 연령대 여성 직원이면 계획 없음을 내뱉게 된다고 한다. 생존을 위한 준비된 멘트다. 우울하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는 진실에 가깝다. 회사를 계속 다니려는 욕구와 무관하게 출산 자체를 애초부터 미루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압박 탓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시대의 압박 탓인지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이제 저자가 끌고 왔었죠. 지금 저희는 1장인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라는 그 대주제를 가지고 지금 대리님 아이를 낳으실 건가요? 라는 미시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끌고 있습니다. 왜 출산할 수 없다고 했죠? 일단 결혼 자체, 연애 자체가 막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렵게 취업문에 통과하면 이제 우리가 평균적인 스타일 라이프라고 구축되는 결혼, 출산, 양육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막혀 있고 출산이라 했을 때 과연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사회인지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는 묻고 있었죠. 따라서 그러한 점들을 생각했을 때 앞부분은 어떤 얘기가 있었죠? 회사가 안정된다는 건 회사가 뭐 기업 구조가 튼튼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자리를 잡는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자리를 잡았은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겠다라는
식의 가치 판단이 지금은 좀 더 우월한 입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전 같으면 기존 선배의 세대 같으면 대리 정도 아니면 대리 정도 되면 이제 신혼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출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대리 입장 30대 중반 정도가 되겠죠. 이 30대 중반 정도에서는 더 이상 출산 이야기 안 나오고 좀 더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만원에 가까웠을 때야 겨우 이제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데 또 그때 당시 그 정도 되면은 또 어렵죠. 사실상 출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의학적 시술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배의 비용을 물고 있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속 기사를 읽어볼까요? 아이를 안 낳으면 안 되는 시대가 있었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랬다. 무자는 칠거지약 중 하나로 아내가 내쳐지기도 했다. 지금은 정반대다. 이제 아이를 낳는 게 죄인 시대다. 상점벽해가 따로 없다. 이유가 뭘까? 경제적으로 설명한다면 투입 대비 산출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자녀가 재화일 수는 없지만 출산이란 선택의 유무형의 경제학적 함수가 동원된다면 무자식 상팔자 판단은 단연컨대 옳다라고 합니다. 필자 주변에 35세 안팎의 지인들이 꽤 있다. 주로 후배들인데 이 중 일부는 결혼한 지 꽤 시간이 지났건만 아직 자녀가 없다. 일부는 노력 중인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문제는 아예 의도적으로 애를 갖지 않는 경우이다. 아, 그렇군요. 실제 곰곰이 떠올려보니 의외로 적지 않은 사례가 떠오른다. 늦게 결혼해 무리하게 애를 갖지 않으려는 쪽과 애초부터 자녀의 뜻이 없는 경우로 나뉜다. 공통점은 부부 둘만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겠다는 속내다. 다만 한꺼풀 뜯어보면 솔직한 이유는 금전 부담 탓이다. 둘인데도 빠듯한데 출산, 양육, 교육의 가시발길을 걷는 악수는 피하겠다는 심정이다. 출산의 행복을 얻고자 그나마 아등바등 올라선 결혼의 행복을 버틸 수는 없어서다. 사회는 이들을 통틀어 딩크족이라 한다. 독한 엄마로도 불리는 워킹맘의 듀크족. 듀크족과 구분해 칭한다. 아, 듀크족이라 부른다. 듀크족과 구분해서 칭한다. 딩크족이라고 하는 우리가 또 신종 어휘를 알게 됐네요. 딩크족. 그러니까 워킹맘의 듀크족과 구분해 칭하는 딩크족. 또 새로운 용어죠. 이 둘은 취업과 결혼이라는 청춘 최대의 미션을 수행한 후 맞닥뜨리게 되는 또 다른 골칫거리 선택 카드다. 네, 지금 사회에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일과 자녀 중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는 냉엄한 직장 논리 탓에 상당 기간 고민해야 할 선택지다. 이는 선배 세대에 겪어보지 못한 갈등 구조다. 졸업, 취업, 결혼, 출산, 양육 이라는 자연스레 구조화된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타 그때그때 생애 이벤트 행복을 느끼는 게 상식이었던 시절을 보낸 덕분이다. 행복이란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한 무난한 토너먼트에 가까웠다. 가족 구성 때 고려되는 경제 능력은 지금처럼 중차대한 결정 변수가 아니었다. 남편의 외벌이만으로 4인 가족 정도를 살아낼 수 있는 고도 성장의 인플레 수의 결과다. 이때 등판 포기는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로 기혈되는 집안 사정에 불과했다. 지금처럼 생애 이벤트를 방해하는 거대한 사회구조 탓을 하기는 힘들었다. 기성세대를 향한 후속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이 거센 이유이다. 자, 어떤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기성세대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안타깝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만 다시 이야기하면 그 친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들은 지금 이제 자연으로 기농한 사람도 있고 어떤 문화 예술 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기성세대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저들은 이 일을 하기 전에 기존에 어떤 일을 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성취를 맛봤다. 그리고 자신이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자연 기농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자연 친화적인 어떤 환경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 친구가 봤을 때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적어도 단 한 번이라도 돈을 벌어봤고 그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니라 큰 돈을 한번 만져도 받고 또 잃어도 받고 하는 이런 경험이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러한 그 돈을 벌어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조차가 차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불쌍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할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겨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기회가 박탈당했을 때는요. 다른 이야기가 안 들릴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순전히 뭐 개인적인 문제로 귀결되는 집안 사정에 불과했다. 지금처럼 생애 이벤트를 방해하는 거대한 사회구조 탓을 하기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자꾸 응답하라 1988 예시를 많이 드는데요. 응답하라 1988 같은 경우도 그렇죠. 주인공 아버지 역할을 했던 성동일 같은 경우는 은행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깥 양반이 되는 거죠. 밖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집안일만 하는 식으로 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1988년만 해도 아버지는 밖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집안 자녀들을 양육한다라는 식의 어떤 사고관념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맞벌이가 흔해지지 않은 시대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맞벌이 둘 다 어머니도 일을 하고 아버지도 일을 한다고 해서 자녀 양육이 쉬운 것은 아니죠. 사회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비용이 아니라 가정 내의 비용이 부담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벌지 않으면 도저히 살림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는 게 지금의 통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러겠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산을 권합니다. 3억 정도 드는 양육비는 셀프입니다. 이 제목만 봐도 저희는 생각나죠. 지금 모든 정치권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출산은 고령해야 된다. 그리고 고령화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출산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죠. 놀이, 양육 문제라든가 보육원, 교사, 처우 문제라든가 이건 뭐 사회적인 문제고 가정 내의 문제와는 또 별개의 시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려온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보육교원에 교육교사 지위를 향상시켜준 것도 좋은 이야기겠지만 우선적으로 돈을 배분함에 있어서 일부 그러니까 시설에 투자를 하지 말고 아이를 낳으면 적어도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라는 그 이유 하나를 가지고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떻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엄마에게 그 돈을 주라는 겁니다. 보육 지원비를. 그래서 유치원에 보낼지 보육원에 보낼지는 그 아이 엄마의 판단에 맡기라는 거죠. 지금처럼 마음충망해서 서로 혐오가 일어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말입니다. 아닐 수 있게 만들자는 방안. 어쩔지 저는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하튼 합니다. 출산을 고려합니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요즘 늦둥이가 화제다. 마흔은 물론 10 넘어서까지 늦둥이를 봤다는 소리마저 심심찮게 들린다. 자녀는 곧 비용이라는 공고한 등식 탓에 물리적 상황이 용이한 2030 세대의 부부조차 고민거리인 자녀 출산을 4050 세대가 선택한 건 왜일까? 우문이 돼 현답인 게 또 돈이다. 결국엔 돈에서 시작해서 돈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작가는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늦둥이 가정의 유력 특징 중 하나가 안정된 경제력이다. 특히 외동을 둔 경우 더 늦기 전에 늦둥이를 보자는 합의가 때때로 집안의 경사로 이어진다. 당연히 낳아서 키울 금전 및 시간, 정신적인 여력을 갖춘 경우에 한정되지만 말이다. 이런 이유로 이제 자녀 출산은 곧 경제 능력의 가늠자다. 자녀 출산과 경제력의 비례관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자녀를 3명 출산하면 부자라는 소리를 듣는 게 요즘 세상이다. 늦둥이처럼 자녀가 몇 명인지가 해당 가정의 경제력을 뒷받침한다는 경험 법칙이다. 배우자의 학력이 사회적 인정을 받는 중대한 승인장치이듯 자녀의 수도 해당 부모의 경제력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격상된 것이다. 격상하고 물음표 표시를 해놨네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화되니까 가치관도 변화된다. 예전에는 돈이 많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고급된 자동차를 사서 운영한다든가 뭐 이런 걸로 부의 과시를 했었죠. 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부의 과시는 곧 자녀다라는 가치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는 일감 동의를 합니다. 실제 자녀가 2명까지는 그렇다 쳐도 3명 이상이면 적어도 필자 주변에선 평균 이상의 경제력이라고 인식된다. 그게 아니면 공무원, 전문직처럼 장기, 안정적인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지금 공무원, 취업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있죠. 아예 기업을 갈 생각을 포기하고 공무원 시작인 노량진, 그 학원가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죠. 때문에 경제력이 떨어지는 청춘 남녀는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포기가 아닌 사회의 강요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개인적인 어떤 일탈이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이것들이 유도가 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유도가 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제 제기가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 서로 결혼해도 출산은 무리다. 출산과 함께 삶의 무게가 현격히 무거워진다. 출산은 최대한 맞벌이를 통해 벌어둔 뒤에 일로 미룰 수밖에 없다. 결코 볼멘 소리가 아니다. 나 역시 아이를 키우지만 이케아 세대의 양육 환경을 보면 절로 한숨이 터져 나온다. 자, 저자는 여기서 이런 말을 하네요. 이케아 세대의 양육 환경을 보면 절로 한숨이 터져 나온다. 저는 저자를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저자의 생각을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인 말을 하더라도요, 그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독자의 입장에서 읽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표현이에요. 이케아의 양육 환경을 본다. 그러면 저자는 적어도 이케아의 세대를 벗어났다. 그러면 1978년 이전 출생자가 아닌가. 이전 출생자고, 그 과정을 거쳐면서 이런 식으로 사회의 문제를 보고 있었구나라는 걸로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겠죠. 굳이 저자가 누군지 프로필을 읽을 필요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로서의 지금 이케아를 보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도 그러니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자가 상황을 인식하는지, 저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준에서 깔고 있는 포부,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그 마음가짐으로 해서 이 사람이 말했던 것이 바로 공존 전략이었다. 이것만 우리가 잊지 않고 가고 있으면 됩니다. 직장과 양육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업무 환경 탓도 크다. 출산 이후 양육 교육비는 높아지는데 직장에서 사표가 강요되는 풍경은 예비 세대에게 결정적인 학습 효과를 제공해 출산을 포기하도록 요인을 높인다. 특히 놀이방, 유치원 비용이 비싸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면 자녀 2, 3명은 불가능하다는 말은 헛말이 아니다. 괜찮은 집이면 부르는 게 값이다. 아닌 곳에 맡기면 빈발하는 영유아 피해의 사건, 사고가 두렵다. 이게 한참 심각한 문제가 됐었죠. 그 처음 시작됐던 게 어느 지역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보육교사가, 유치원 교사였죠? 아이가 식판에 김치를 나가줬는데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하게 폭력을 행사해서 그 CCTV, 이제 보육원에도 CCTV를 설치하자라는 이야기가 유행이 됐고, 이제 현재 법이 개정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 이제 보육원이나 유치원에서는 CCTV 의무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부모들이 안심할 수 없다. 아이는 맡겨야 되는데 과연 맡길 곳이 적당한 곳인지, 우리 아이한테 혹시 폭력을 가하지 않은지, 혹시 맞진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의심해야 된다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짊어져야 할 점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저비용의 양육, 교육 환경이 빼어난 공립시설이 있지만 문턱은 턱없이 높다.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을 원하는 이동은 줄을 섰다. 출산하자마자 신청해도 2 내지 3년은 좋게 걸린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들린다. 낙담하고 포기하는 게 현실이다. 말로만 하는 결혼, 출산 권유가 아닌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기대하지만 현실과는 괴리는 크다. 괴리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격차나 차이감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지금 실현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취업과 결혼이라는 다리는 겨우 건넜지만 출산, 양육 앞에서 갈등하는 2030 세대 청춘그룹의 심각한 고민은 살벌해진 숱한 관련 통계에서 확인된다. 먼저 출산 부담부터 보자. 출산 부담. 임신부터 출산까지 드는 비용은 평균 2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평균입니다. 당연히 보험 처리를 벗어난 추가 검사 시술이면 비용이 더 발생한다. 이른바 노산인 30대 중반을 넘어선 고령 산모가 대표적이다. 아까 제가 제2의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을 낳는다라는 기본적인 자연적인 생리법칙에 따르면 거의 20대, 그러니까 10대 중반부터 20대 전반까지가 가장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전문 잡지나 어떤 이야기를 따르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 구조적인 탓으로 그 연령차의 범위를 넘겨버렸던 거죠. 넘겨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모라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갖고자 한다고 바로 아이가 생기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의학적인 시술을 받게 되는데, 이제 시술 받아서 아이를 잉태했다고도 합시다.
거기까지 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지만 아이를 잉태했다고 했는데 이제 출산을 했을 때가 문제됩니다. 자연분만을 하면 다행이겠지만 자연분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또 비일비재하죠. 그러다면 또 산모의 목숨도 위태롭고 아이의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까지 가서 겨우 아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금주옥엽한 아이가 탄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회가 만드는 어떤 구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전반적으로 결혼해야 될 때 결혼하지 못하는 2030 세대, 그리고 출산해야 될 때 출산하지 못하는 이 세대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기반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라면 생각보다 저렴하다. 본격적인 지출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다. 여기가 바로 이제 고비가 되는 거죠. 출산 양육 단계에서 애를 낳는 게 그나마 제일 싸다는 푸념을 뒷받침할 수치다. 일례로 산후조리는 2주에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호가한다.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다 라는 것이죠. 내 자녀를 특별히 여기고픈 본능적인 부모 사랑에 호소한 교묘한 육아대상 마케팅이 나날이 진화한 결과이다. 자, 이 육아대상 마케팅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요즘에 육아를 상대로 연예인들이 나와서 아이를 키우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에서 굉장히 회의적인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그 넓은 거실에서 아이를 뛰어놀게 하고 뭐 이것저것 사주고 이런 브랜드 저런 브랜드 입히는 거 좋죠.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을 조성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유가 없는 부모가 저것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한번 저희가 그 감정, 사람이 느끼는 박탈감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하튼간요, 육아대상 마케팅이 나날이 진화했다. 이렇게만 해도 서울 죽산층의 월 평균 육아지출 총액이 118만원에 달한다. 월 소비 지출의 62%가 육아비용인 셈이다. 부모가 맞벌이면 육아비용은 가히 살인적이다. 부부 중 한 사람은 월급은 고스란히 양육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교육으로 넘어와 보자. 출산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되는 게 부담스러운 교육비용이다. 동시에 노후 대비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벽이 자녀 교육비란 건 상식에 가깝다. 바로 에듀푸어의 탄생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가감히 대출까지 해서라도 학원에 붙이고 과외를 붙이고 만큼 뒷바라지를 해주고 해외 유학도 보내줍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어떨까요?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부모님이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을까요? 뭐 아이를 사랑하는데 헌신적인데 무슨 투자냐 이런 식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에 하우스 푸어부터 해서 각종 푸어가 붙는 신주호들이 많이 탄생하는데 특히 에듀 푸어의 같은 경우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의 고민을 한데 묶으면 돈 먹는 자녀로 갈무리 된다. 자녀 양육 교육비가 가계소득의 절대 지분을 차지하는 얘기다. 한국은 스펙공화국이다. 왜 스펙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왜 스펙공화국이다 했을까요? 결승전은 대학 입시에서 치러지지만 예선전은 이미 유치원까지 내려왔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정책, 교육정책이 왜 중요하냐? 바로 대학까지 이어지는 교육정책을 보고 유치원까지 이제 내려와 있는 정도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역시 돈 먹고 돈 먹는. 저는 한마디로 이 교육정책이 지금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박과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100년 대계를 미뤄보는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가지고 교육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떤 시완적인 문제 해결 능력만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나마 문제 해결이라도 되면 다행인데 그냥 보여주기 과시정책이 아닌가. 이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심각하게 토론해서 정책이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체감상으로 잘 공부했고 외국 좀 나가봐서 교육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와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대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100세 시대를 함께할 대학 직장 타이틀 확보 경쟁이 이미 맨 아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 사립초등, 국제중, 특목고, 명문대 엘리트 코스에 대한 갈망이다. 공고한 학력 사이의 반영 지표이자 성공 인생의 보증수표 탓이다. 궤도 이탈이 심할수록 낙오자로 찍히는 것 물론이다. 앞으로 더 심화된다. 고령화와 양극화로 스펙의 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어릴 적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큰 위기 없이 잘 살 것이라는 부모의 기대 심리도 한 몫을 톡톡히 한다. 결과는 천문학적인 사교육 확대다. 스펙은 곧 금전 플러스 정보인 까닭이다.
스펙 열풍이 기현상으로 연결되는 배경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엄마 나도 유학 보내줘. 앞서 배웠던 그 미국 유학을 갔던 등골 브랜드 찬스를 썼던 혹시 그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앞부분에 있었죠? 기억이 안 나시면 앞부분 다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서도 보냈죠. 등골 브랜드. 바로 이게 등골 브랜드의 당사자인 부모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들었을 때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나 유학 좀 보내줘. 남들도 다 가야 돼. 나 스펙 쌓아야 돼. 안 보내줄 수가 없겠죠. 여유가 된다면요. 여유 없더라도 대출까지 받아서도 보내주는 게 지금의 한국 부모님들의 자화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 독립전까지 투입되는 비용을 보자. 자녀 1인당 대학 졸업까지 총 3억 896만원의 양육 교육비가 소요된다. 자, 이게 전국 출산력 및 가정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른 어떤 조사라고 하네요. 공신력이 있다라는 거죠. 재수나 휴학, 어학연수 등을 빠진 금액이다. 영아기 때, 그러니까 영아기라면 0에서 2세 때 3,064만원, 유아기 3에서 5세 때 3,686만원, 초등학교 때 7,596만원을 비롯해 대학 졸업 때까지 매년 평균 1,4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든다는 결론이다. 어지간한 중산층이 아닌 이상 부담스러워밖에 없는 금액이다. 꽤 벌었지만 노후자금조차 없는 집안채의 하우스 푸어 부모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 자녀 출가 후 남는 건 빈손뿐이다. 아이를 키우느라 3억 남짓의 돈을 쓰고 난 후 빈곤 노인이 양산되는 구조다. 지금 2030 세대는 이 학습 효과를 옆에서 톡톡히 배운 첫 세대다. 출산 같은 미치는 장사를 하지 않으려는 속내의 발현이다. 힘들게 키워놓은 아이가 어느 날 엄마 나도 유학 보내줘 라고 말한다면 등골이 서늘할 이야기다. 향후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길하지만 틀릴 것 같지 않은 예감도 2030 세대의 출산 본능을 가로막는다. 자녀를 특별하게 키우려는 교육열이 2030 세대조차 자유롭지 않을 것이란 판단 근거가 그렇다. 이들이 부모가 됐을 때에도 대학 졸업, 사회 진출, 결혼 때까지 부모 지원이 당연시되는 관행은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본인 스스로도 결혼할 때까지 부모 책임을 더 받았으니 피할 길이 없다. 결혼 지원까지 부모 책임을 부모보다 자녀가 더 당연시한다. 겨우 대학 졸업까지 시켰는데 결혼 지원까지 부모 책임이라니 이런 자녀 지원의 금전 부담을 피하자면 얘를 낳지 않는 방법이 최선인 것이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년 드는 비용과 그리고 결혼까지 준비를 해줘야 되고 결혼 후도 마찬가지죠. 결혼 후도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요즘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 안 갖는 게 상팔자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지요. 직장인이 아이를 낳으면 안 되나요? 본능에 따라 자녀를 낳아도 비용 대비 더 벌면 출산은 여전히 유효하다. 즉 맞벌이로 기대 이상의 추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만 있다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나쁘지 않다. 그런데 이 전제는 사실 예전에 깨졌다. 왜 깨졌냐? 임신 출산과 동시에 2030 세대의 소득 전선에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출산인 것이다. 자녀 출산을 계기로 더 벌기는커녕 해고 이혼과 소득 감소가 더 심화되는 현실이다. 임신은 퇴사의 이미지다. 강산이 변했고 시대가 변했건만 여성의 평생 취업은 여전히 힘든 것이다. 남성처럼 여성 가사의 고용 모델이 한국인 머릿속에 공고한 데다 감축성장의 고용 불안과 맞물린 남성 위주의 헤게모니가 여성 취업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남성 위주의 헤게모니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역차별을 이야기하시는 몇몇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남성 지배적인 구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과거에도 여성 취업은 있었다. 다만 보조 업무가 대부분이었다. 남성처럼 종합직으로 출발해 오랜 기간 동안 입지를 굳히고 전문성을 기르는 트랙은 아니었다. 복사나 음료 접대 등 신부 수업을 하는 과정으로 여기는 분위기였다. 꽃일지언정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유무형의 성차별적 한계였다. 때문에 결혼 니콜 퇴사였다. 이 퇴사가 당연했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김남주 씨가 나왔던 드라마가 있었죠. 내향의 여자 김수현 작가의 작품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잠깐만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서
좀 인터넷에 컴퓨터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좋은 화면으로 열어봐야 되는데 내조의 양 말고 김수현 씨 작품으로 나왔던 게 뭐였지? 네이버에서 다시 찾아볼까요? 김남주 씨 프로필을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닌데? 잠시만요. 아, 넝쿨째 굴러온 당신. 이거였네요. 넝쿨째 굴러온 당신. 거기서 이제 김남주 씨가 이제 영화, 아니, 드라마 뭐 이걸 준비하는 매니지먼트 뭐 이런 경영하는 그런 직장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장 내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결혼과 출산하면 일을 그만둬야 되는 어떤 분위기가 나온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서 워킹맘으로서의 일을 해서 성공한 것은 대단한 여자인 거고요. 애를 낳으면 거의 다 회사 내에서도, 그러니까 명시적으로는 그만두라는 말은 못 찾는데 분위기적으로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끔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분위기. 그게 바로 남성적 헤게모니 아닌가. 그리고 출산을 가로막는 어떤 사회적 장벽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이제 드라마는 메시지를 던졌었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요. 물론 과거에도 여성 취업은 있었다. 다만 보조 업무가 대부분이었다. 남성처럼 종합직으로 출발해 오랜 기간 동안 입지를 굳히고 전문성을 기르는 트랙은 아니었다. 복사나 음료 접대 등 신분 수업을 하는 과정으로 여기는 분위기였다. 꽃일지언정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 아까 읽었었죠? 결혼은 퇴사가 당연시되었다. 다만 지금은 아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맞벌이가 기본인 시대다. 남성에 종속되는 가정주부이자 현모양처를 오란다면 설당이 없는 시대이다. 요즘에 이런 말 했으면 큰일 나죠. 너 집에 와서 밥만 해. 빨래만 해. 정말 큰일 나죠. 아침 그 드라마를 잘 보는 거 아닌데 가끔 채널 돌리면 나오죠. 뺨 때리는 거. 바로 뺨 맞을 이야기죠. 고도성장, 남녀평등을 계기로 빼어난 고학력을 자랑하며 경쟁력을 두루 갖춘 여성 인력이 셀 수 없이 많다. 이들은 자아실현은 물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하는 구조 전환과 맞물려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급부상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힘과 노동을 중시했던 과거 산업 중심의 사회에서는 남성의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업, 인적 재산의 어떤 미묘한 감정이라든가 이 터치를 중시하는 이러한 작업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향상될 수밖에 없지요. 가령 이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가 머리 모양을 하나 바꿔왔습니다. 아니면 머리를 2cm 정도 짧게 자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나 변한 거 없어? 남성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바로 이 2cm 정도의 비율을 알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미세적인 감각들, 이것들을 다루는데 여성의 능력들은 탁월하다. 그리고 왜냐하면 남성은 목적 지향적인 반면에 여성은 관계 지향적이다 라는 말이 있었죠. 그 관계에서 파생되는 어떠한 그 생활 리듬, 스타일 이런 것들이 요즘 들어 있어서 상품화, 가치화, 서비스화 되므로써 좀 더 그 비중이 좀 더 비율이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좀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 여성의 어떤 인력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남성의 헤게모니가 강력히 지배되고 있는 구조다. 라는 이야기죠. 개인적으로 힘들어진 호구지책의 파고를 넘고자 평생 직장의 필요가 급증했다.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곤란해졌다. 이때 과거의 퇴사 관행과 현재의 취업 필요는 격렬하게 부딪힌다. 회사의 심정을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무한 경쟁, 적자 생존으로 대변되는 경쟁 속에 기업은 극한 상황에 내몰렸다. 만만찮은 상황이다. 대부분 적재적소의 인재 배치와 투입 대비 산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인력 활용은 절체절명의 과제로 떠올랐다. 한마디로 회사 인간이 필요하다. 회사 인간에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은 전적으로 회사를 위해 존재한다. 바로 이런 회사 인간에게서 이제 파생되는 게 요즘 문제되는 게 뭡니까? 법안까지 발의해 주십시오 하고 문제되는 게 바로 카톡 지령이죠. 이 카톡 좀 직장 업무가 끝나면 제발 카톡으로 업무 지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요즘 회사원들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뭐 취업을 하신 분들의 이제 고달한 이야기지만 비취업생들,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카톡으로 업무 보내줘도 좋으니까 제발 취업만 시켜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회사 인간의 한 유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간에 24시간
언제든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이거죠. 일 권하는 사회의 확산이다. 당연히 회사는 우선 뭐랍니까? 우리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너는 가정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묵시적으로 제안을 하죠. 이들의 가정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가사와 양육은 회사에게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다. 그것은 너의 개인적인 사생활일 뿐이다 라고 치부하고, 그것을 못하면 당신이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한다 하면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사회는 바로 슈퍼맨과 슈퍼우먼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성 직원은 여기에 상충된다. 회사는 오직 실적만을 위해 내달리는 충실한 직원을 원하는데 여성 직원은 그럴 수가 없다. 실제로 분유와 우유 등을 생산하는 국내 한 기업은 여성 직원이 결혼하면 퇴사할 것을 종용하고 임금을 삭감했다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출산휴가가 보장되지 않았고 임금 삭감 등으로 임신을 미루거나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지 실제 이런 회사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인 출산과 양육을 사실상 여성만 책임지는 고유의 태생 임무를 부여받은 결과다. 회사만 생각하고 내달리기에 적잖은 한계를 지녔다. 야근 출장은 물론 출산, 양육에 따른 휴가, 휴직의 업무 단절이 걱정스럽다. 그러니 회사로선 여성 직원을 뽑을 동기가 약해진다. 대기업, 정규직처럼 법적인 보호망을 갖추지 못한다면 여전히 여성 직원 중 상당수는 상시적 고용 불안에 주변부 일자리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고학력 여성들이 선택하는 일은 공부방이나 마트 직원, 보험 설계사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죠. 요즘 이런 거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우리 동네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어느 정도 되면 아주 시골 말고요. 그러니까 차가 다니고 읍내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읍내 중심으로 사고를 했을 때요. 갑자기요. 많이 생긴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카페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방이나 학원, 교육업체. 그 다음에 늘 말하듯이 치킨. 왜 이런 것들이 생겼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치킨 같은 경우 거꾸로 가볼까요? 치킨의 창업주들 대부분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신 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40대 중반 정도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까요? 40대 중반. 이 사람들이 이제 치킨 사업을 뛰어듭니다. 대부분 프랜차이즈 업을 얻고 뛰어드는데 상권이 어떻게 됩니까? 유동인구가 있고 이들이 이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되면 좋겠지만 거의 나눠먹기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로성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치킨 사업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부분 이익 차익금은 프랜차이즈에서 그 개업에서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고 결국 이것들이 번창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커피숍입니다. 직장 취업이라고 해서 가장 많이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게 이제 바리스타 교육인데요. 저는 좀 이것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느낌이 드는데 물론 이런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과연 커피숍을 차렸을 때 운영할 수 있는 초기 자본부터 시작해서요. 이들이 성공할 수 있고 유통, 마케팅 이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했을 때요. 우리가 커피값 비싸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커피값에 맺어져 있는 그 가격을 생각해 보면요. 이것저것 세제하고 그리고 막 가령 이것도 마찬가지죠. 스타벅스나 뭐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면 돈이 드니까 대부분 개인적으로 뭐 책방 비슷하게 해갖고 이제 개인 커피숍을 차리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회전 테이블이 돌아야 되는데 거의 돌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시간 앉아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얻을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입니다. 가장 많이 생긴 게 이제 학원인데 대부분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생기고 이제 기타 이제 국어 사회 과목에서 논술 이제 사회 뭐 이과계 뭐 이렇게 면접 대비 뭐 이렇게 생기고 있으면 또 요즘에 스피치 강사 스피치 학원들 면접 대비 학원들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등 저학년들 중심으로 이제 공부방 중심으로 이제 생기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인력 비율을 보면 대부분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인구가 많아서 이들에 대해서 계속 수입이 그 인구가 돌고 계속해서 이들의 이제 쉽게 말하면 신규 고객 유치가 가능하다면야 얼마든지 이제 소득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학원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하는 거잖아요. 또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이것도 마이너스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학력 인력들이 이런 시작으로 꼭 치킨, 커피숍, 학원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걸로 뿔뿔 흩어지고 결국 같은 게임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다. 같은 업종에서 같이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제로섬 게임 계속해서 가격을 낮추다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우리가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공부방이나 마트 직원, 보험 설계사라고 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했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를 읽을 때 가장 좋은 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떻게 고급적인 어휘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일상에서 있는 코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체감적으로 이런 느낌이 있구나, 이런 상황이 되고 있구나 느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들, 이거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이제 생겨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 이렇게 동네를 보면서 돌아보면서 주의 깊게 보면 바로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 이거죠. 치킨집과 커피숍과 학원, 공부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보였다 이 말이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낙타의 눈물, 비극적인 모성애. 낙타의 눈물이란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다. 사막에서 어미 낙타가 새끼를 낳고도 젖을 물리지 않거나 발로 차서 죽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한다. 평생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생존이 불가능한 사막을 걷는 낙타가 겪어야 하는 천형 같은 운명을 세습하지 않도록 새끼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극한의 환경에 적용하는 비극적인 형태의 모성이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새끼를 살리기 위해 유목민 가족이 마두쿰이라는 악기로 구슬픈 음악을 연주해 모성애를 자극하고 어미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새끼에게 젖을 물린다. 자신에게 주어진 짐이 버겁고 기쁨이 느껴지지 않을수록 이를 후세에 물려주지 않으려는 현재 여성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오버랩된다는 것이 겹쳐지게 보인다라는 말이죠. 사막 같은 환경을 사는 이케아 세대에겐 지금 짐을 덜어주려는 노력도 마두쿰 연주도 없다. 마치 한편의 시 같네요. 마두쿰 연주. 결국 사막의 낙타처럼 비극적인 모성애, 즉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이에게 지독한 사교육에 사막같이 극심한 경쟁사회를 살게 하기에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 낳지 않는다는 주변의 얘기도 들린다. 아이를 낳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이 지원되지 않아 지레 겁먹고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걸어야 할 사막은 넓어지고 짐도 무거워지는데 새끼를 낳으라고 재촉하면서 아이에게 젖줄 시간도 주지 않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실제 임신 이후 복지 혜택이 없이 퇴사한 경우가 42%에 달한다. 정부의 출산력을 높이는 정책 세트가 먹혀들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엉뚱한 부서로 발령되거나 직급 강등으로 퇴사를 유도하는 건 그래도 낫다. 퇴사 압박을 견뎌내면 남는 건 살인적인 업무 강요와 심리적 스트레스다. 출산, 육아휴직을 다녀온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도 적잖은 게 현실이다. 사정이 그러니 대부분의 말도 못 꺼낸 채 눈칫밥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다. 대기업, 정규직은 그래도 낫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 여성은 임신 확인이 해고 통보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판단은 어리석다. 여성 근로자를 차별하고 배척해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요컨대 일과 가정의 양립조화를 채택 추진하는 기업의 업무 성과와 대외 실적이 훨씬 양호하다는 것이다. 가정사를 챙겨줄 때 업무 몰입도가 높다는 의미다. 출산, 육아를 위한 각종 정책을 여성 직원뿐만 아니라 남 직원에게도 그 적용 범위를 확대 적용시킴으로써 개인적으로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회사로서는 실적 향상을 도모하며 사회적으로는 출산 재고의 기반 개선을 통해 그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회사 인간의 존재 이유가 옅어졌다. 충성에도 잘릴 수 있는 등 고용 환경이 불안해졌다. 특히 의식이 꽤 변했다. 회사 인간만으로 사는 데 대해 반발하는 등의 의식 전환이 목격된다. 삶의 우선순위에 직장 대신 개인과 가정이 중시되고 있다. 회사 인간으로 한평생 살았건만 은퇴 이후 그들에게 남겨진 건 달랑 몸 하나라는 선배 세대들의 교훈도 한몫했다. 직장, 가정 모두에서의 소외다. 일보다 가정을 중시하려는 서구 사회의 경험도 회사 인간의 인기가 시들해지는 이유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과거와 달리 애 낳는 게 죄가 돼버린 시대다. 불안정한 고용 사정이 자녀 출산을 힘겹게 만들어버렸다. 결혼을 해도 출산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기본 이유다.
그래선 곤란하다. 개인의 선택에 따른 출산 포기라면 몰라도 사회 구조의 압박 강제 탓이라면 고쳐야 하는 게 옳다. 출산이 지체되면 늙는 속도는 한층 빨라진다. 부모가 취약한 사회는 얼마 안 돼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겨선 곤란한 이유다. 자, 아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한 말씀 드리면요. 여러 교육 형태를 우리는 다큐멘터리나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EBS 아마 다큐였던가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 양육에 있어서요. 대부분 저희는 뭐 정책을 하자면 어떤 시설을 만들고 투자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방송을 봤을 때 일본의 한 예였어요. 일본의 초등학교는요. 아래에는요. 노인들이 뭐 체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림 교육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내려와서 이제 어른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사회에서 읽을 수 있는 코드 텍스트는 뭘까요? 바로 고령화, 노인, 독거 노인의 고독사라든가 아니면 독거 노인의 부양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됐다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요. 아이 부양에 있어서 아이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노인들과 같이 보면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노인 친화적인 어떤 유대감을 할 수 있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또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시선에 맡겨야 된다. 또 그에 대한 비용을 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저는 이런 정책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 시설, 그러니까 교육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1층에는 노인들이 이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 잠을 잔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노인들이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겁니다. 아침에 우리가 회사원처럼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처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거기서 밥도 같이 급식도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이제 이야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보육원에 맡기지 않고요. 책임질을 해서 그 어르신네들과 같이 아이가 같이 있게끔 해준다면 맞벌이 부모로서도 훨씬 더 좀 안정적인 감을, 그러니까 여유가 된다면 이제 보육원이나 유치원을 보내겠지만 여유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식으로 사회 시스템을 인적 자원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저 초등학생 정도면 아예 영유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다른 입장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어른과 함께 있으니까 일단 아이의 안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길거리에 떠돌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는 또 어른을 돌봄으로써, 어른은 아이를 배려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세대 간의 노인 혐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또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한참 사회에서 노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르신들과 유대관계가 좀 강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저 태어난 시간에 돌아가셨으니까 할머니들과의 어떤 유대관계들을 통해서 저분이 만약 우리 할머니라면 내가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핵가족화지만 대가족화의 그 좋은 점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접목시킬 수 있는 안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의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EBS에 방영한 걸 보고 이런 생각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고 어떤 시설을 만들고 건설한다 뭐 이런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가치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은 좀 더 뻘소리를 안 하고 좀 더 책 읽는데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케아 세대의 역습이 시작됐다. 근데 집중력이 저하될 수가 있으니까 잠깐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 방송은 이제 파일이 계속해서 업로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녹화 방송이죠. 업로드 되기 때문에 잠깐 여러분 스스로 끊었다 쉬었다 하세요. 이런 말은 이상하지만 여하튼 간에요.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